이번 강의에서는 2-2장 기초 측량에서 각에 관련돼서 하도록 할 건데, 이 부분은 교과서의 내용은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고, 또 중요한 것 플러스 새로 배우게 될 트랜싯이라는 각 측량 기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각의 종류는 수평각, 연직각, 수평각 안에 방향각, 방위각 이게 있는데, 자, 얘네를 공부할 때 이미 다 필기도 해줬고 하지만 한 번 더 하면서 그래서 빠르게 넘어가는 거는, 각도를 잴 때 기준이 크게 도북, 진북, 그리고 자북 이렇게 있다고 했고, 시준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자북을 기준으로 하는 거 A, 진북을 기준으로 하는 B, 도북을 기준으로 하는 C. 자, 자북을 기준으로 하는 A는 자북이 기준이기 때문에 자북 방위각이라고 했었고, B는 진북을 기준으로 하는 거, 얘가 우리가 보통 흔히 말하는 방위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C는 지금 뭘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도북을 기준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얘는 방위각이 아니라 방향각입니다. 그러면 각각 사이사이에 차이가 발생하게 됐죠. 자북과 진북의 차이, 그리고 진북과 도북의 차이. 자, 자북과 진북의 차이는 자침 편차 또는 편각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고 했었고, 진북과 도북의 차이, 진북과 도북의 차이는 좌우선 수처, 얘가 진북과 도북의 차이다. 이렇게 해서 각도를 측정을 할 때 기준이 어디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했었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개념을 한번 보시고, 그럼 이런 각들을 측정하는 측정 방법에는 단측법, 배각법, 방향각 관측법, 각 관측법 이렇게 있었죠. 이 네 가지 방법 중에 가장 정밀하고 비교적 가장 정확한 것은 각 관측법 또는 다른 말로 조합각 관측법이 비교적 가장 정확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다시 넘어와서 이런 단측법 야장을 보고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잘 보라고 했었죠. 단측법 야장, 그리고 배각법 야장을 보고 평균값을 내는 거. 자, 이거는 모의고사에서도 계산 문제로 풀었기 때문에 한번 꼭 잘 봐두시고요. 여기서 봐야 할 건 이제 배각법의 특징과 다른 것들을 조금 더 보도록 할게요. 자, 배각법은 단측법과 같이 한 개의 각을 측정해 두 측점 간에, 이 두 개의 측점 간에 이루는 각을 여기를 관측을 하는데, 한 개의 각을
관측을 하는데 오차를 적게 해서 단측법에 비해 비교적 정밀한 측각이 필요할 때 백악법을 많이 사용하게 돼요. 자, 그러면 이 백악법의 또 다른 특징은 한 측점에서 한 개의 각을 높은 정밀도로 측정할 수 있다고 했었고, 시준할 때 오차의 영향을 줄일 수 있다. 여기는 교과서에도 나오죠? 오차의 영향을 적게 하고 정밀하게 한다. 세 번째 특징은 최소 눈금 이상의 정밀한 관측값을 얻을 수 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최소 눈금이라는 거는 눈금의 단위가 점점 미세하게 들어간다는 거. 어떤 각은 분 단위까지만 측정을 하는데 어떤 각은 초 단위까지 측정을 하기도 해요. 또 어떤 거는 초 단위 안에서도 5.05초 이렇게 소수점 밑으로까지 내려가서 최소 눈금까지 측정을 하면 할수록 더 정밀하고 정확해지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건 도 단위까지만 측정을 해가지고 분 단위까지만 측정을 해서 140도 2분 이렇게 측정을 했어. 근데 어떤 거는 초 단위까지 해서 140도 2분 5초까지 측정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둘 중에 비교적 더 정밀한 값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초 단위까지 측정한 140도 2분 5초가 되겠죠. 그래서 최소 눈금 이상으로 정밀한 관측값을 얻을 수 있다는 게 백악법의 또 다른 특징입니다. 자, 이거 말고도 교과서에 없는 백악법의 특징들을 조금 더 추가로 해서 결국 이제 백악법의 특징을 정리를 해보자면, 자, 백악법의 특징은 위에서 얘기했듯이 오차의 영향을 적게 받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관측한 값들을 한 번 관측하는 게 아니죠. 한 번 관측하는 게 아니고 여러 번 관측해서 다 더해서 누적하고 마지막에 어떻게 다시 반복한 횟수 n으로 나누어 주면서 세밀한 값을 얻을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제 교과서에 보면은 단측법은 한 번씩만 쟀죠. 정의 한 번, 반의 한 번 이런 식으로 한 번씩만 쟀는데 백악법은 한 번씩만 재는 게 아니라 2번 이상, 지금 여기서는 반복 횟수를 3번 쟀어요. 그래서 3번 잰 값들을 다 더했고 또 반의로도 3번 잰 값들을 다 더해서 나눠가지고 평균값을 사용하는 겁니다. 반복 횟수로 나눠줘서 그런 얘기고, 그러면서 더 세밀한 값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고, 눈금이 불량해가지고 오차가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그거를 줄여주기 위해서 여러 번 반복했을 때 그 반복해서 다 더한 값이 360에 가까우면 좋다. 이건 알아두세요. 360. 자, 그리고 단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백악법은 방향수가 적을 때는 편리하겠지만 적을 때는 많이 있을 때는 적합하지 않다라는 거. 이거 한번 하긴 했었는데 내가 필기를 놓친 친구들 있다면 한 번 더 보시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면 백악법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백악법은 읽기 오차의 영향을 적게 받는다. 맞죠? 2번 눈금에 의한 오차를 최소로 하기 위해서 n번 관측한 반복 결과가 뭐에 가깝도록 180도가 아니고 360도에 가깝도록 하는 것이 좋다. 맞고요. 눈금을 직접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측정한 값들을 다 더해 누적해 나가서 반복 횟수 n으로 나누면 더 세밀한 값을 읽을 수가 있다. 맞죠? 자, 4번 볼게요. 백악법은 평균을 내서 구해요. 그건 맞지. 이렇게 평균을 내서 구하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가장 정밀하다? 가장 정밀한 건 백악법이 아니라 각 관측법 또는 조합각 관측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백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백악법의 특징이고, 자, 다음 문제를 보면서 개념을 하나 더 설명을 해볼게요. 자, 다음 중 A, B 두 방향에 대해 이렇게 A와 B의 방향에 대해 이 각을 관측하고 싶은데 3대회로 관측을 하려고 한다. 자, 대회 뭔지 알려줬었어. 대회 나가는 거. 대회 말고 대회가 뭐였어요? 한 방향으로 한 번만 각을 관측하면 된다? 안 되죠. 대회는 각 관측할 때 대회는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정의로 한번 관측하고 반위로 한번 관측해서 정의, 반위 이렇게 관측 한 번씩 각각 한 걸 1대회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럼 어쨌든 정의로 3번, 반위로 3번 해서 총 3대회를 관측할 때 수평 분도반의 위치. 제가 수평 분도반 질문 많이 하는데 얘는 각을 읽을 때 눈금의 위치라고 생각을 하면 좀 쉬울 거예요. 자, 우리 각도기 여러분 초등학교 때 써본 적 있어요? 자, 이렇게 생긴 각도기를 한 번쯤은 본 적이 있을 건데,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A, B 사이 각도가 예를 들어서 뭐 45도라고 칠게요. 그러면 먼저 A를 맞추고 B를 맞추는데 보통은 여기 눈금이 0인 부분에다가 이렇게 A를 맞추려고 할 거야. 왜냐하면 여러분 길이 자로 잴 때도 0에다가 딱 끝에다 놓고 이렇게 길이 측정하는 것처럼 0에다가 A 시작 부분을 놓고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B가 어디에 오겠어? 둘 사이가 45도 사이에 있다 했으니까 이 지점에 이렇게 B를 가리키고 있겠지.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한번 각도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정확히는 정의로 한번, 반의로 한번 해서 이렇게 1대회 측정을 할 수가 있어. 처음에 시작 눈금을 어디다 두고 0도에다가 두고.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몇 회 한대요? 3대회 한다고 했지. 그럼 처음에 0에다가 눈금을 뒀어. 그러면 두 번째 잴 때는 다른 눈금에다 대야 돼. 어떻게? 어떻게 두냐면 그 다음은 60에다가 갖다 댑니다. 여기가 시작. 근데 A하고 B 사이의 각도가 45도만큼 차이 난다고 했으니까 B가
이렇게 오겠죠. 왜 선생님 60이에요? 라고 하면은 자, 이제 여기서 문제풀이가 나오는데 여러분 각도기가 총 이렇게 몇 도죠? 수평 분도원 눈금이 180도입니다. 자, 수평 분도반의 위치, 눈금의 위치를 구하려고 하면은 각도기의 각도 180에서 횟수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60도가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러면 처음에는 무조건 몇 도에서 각을 재야 돼? 처음에는 무조건 0에다가 시작을 놓고 이렇게 재야 돼요. 정의, 단위 해서 1대회 끝났어. 자, 두 번째 대회 각도를 잴 때는 180을 3으로 나눴던 60. 여기서 이렇게 2대회 각을 재야 됩니다. 이렇게 2대회. 자, 그러면 총 3대회 3번 잰다 했으니까 마지막은 어디서 잴까요? 마지막은 60에서 60을 더 더해가지고 120도 여기다가 시작을 놓고 이렇게 A, B 사이의 각도를 3대회 이렇게 재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나온 것처럼 3대회 관측할 때 수평 분도반의 위치, 그러니까 시작할 때 위치는 어디냐? 0도, 60도, 120도예요. 그럼 응용을 해가지고 다른 문제 뭐 여긴 응용이라고 난 숫자만 바꾸면 되는데 여기서 3대회가 아니고 이번에 4대회라고 했어. 그러면 수평 분도반의 위치가 어떻게 될까요? 180도를 뭐로 나눠라? 횟수 4로 나누면 45도씩이야. 근데 처음엔 무조건 어디다가 놓고 해? 0도에다가 처음에는 무조건 이렇게 놓고 각도를 재요. 이번에는 뭐 A, B 사이 각도가 30도짜리인 걸 재본다고 할게. 근데 그걸 4대회로 잴 거야. 그럼 시작점이 처음에는 0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45도만큼 가서 여기 두 번째에 이렇게 놓고 여기가 2대회. 자, 그럼 세 번째는 45에서 45도를 더 가서 90도. 여기가 딱 90도죠. 여기다가 놓고 각도를 재게 되는 거죠. 이게 3대회. 그리고 마지막 4대회는 어디다 놓고요? 90에서 45를 더해가지고 135도. 이렇게 해서 4번을 재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4대회로 각을 관측했다고 했을 때 수평 분도반의 위치 눈금은 0도, 45도, 90도, 135도 이렇게 되게 되겠죠. 그래서 수평 분도반의 눈금 위치 구하는 거는 180도를 횟수로 나눠줘라. 그럼 얘는 답이 2번. 180 나누기 3 하면 60도씩이니까 처음 0, 60, 120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트랜싯을 이용해서, 트랜싯이라는 것은 각도를 재는 기구예요. 그래서 크게 뭐 어려워하지 마시고 각도를 측정하는 기구인데 그걸 이용을 해서 백악법으로 재는데 몇 번? 4번을 잰대요. 4대회를 쟀을 때 원래는 각도가 이 실제 각이 30도 40분 10초예요. 이렇게 해서 4번을 쟀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포인트는 최소 눈금을 어디까지 하냐면 1분까지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지금은 한 번 쟀을 때 30도 40분 10초지만 이 기계는 1분까지밖에 못 읽기 때문에 얘를
대략 30도 40분 이렇게 읽는 거예요. 이 부분은 버리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중요한 건 4번 쟀기 때문에 4번 쟀어. 이 30도 40분 10초짜리를 4번 재서 4번 잰 거를 다 합해 보면은 4번 쟀기 때문에 곱하기 4 이렇게 해주면 120도 160분 40초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얘는 몇 단위까지 읽을 수 있다? 1분 단위까지 읽을 수 있기 때문에 뒤에 초 단위 40초는 버려야 돼요. 근데 40초라는 거는 원래 1초가 몇 초까지 있어? 60초까지 있지. 이게 절반이 30초죠. 그럼 30초를 넘었기 때문에 올려주면서 얘는 대략적으로 분 단위까지 읽으면 120도 161분이겠구나. 실제로는 원래 120도 160분 40초라고 읽어야 하는데 얘가 1분까지 읽는 기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원래 값과 다르게 각이 읽힐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몇 번 관측했을 때 값이에요? 4번 관측했을 때 값이죠. 그럼 한 번 값으로 바꿔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다시 4로 나눠줘야 합니다. 이렇게 얘를 4로 나눠주면 30도 얘는 어떻게 할 수 있어? 일단 그냥 수학적으로 봐도 돼요. 160분은 4로 나누면 40분이죠. 그래서 40분 하고 1분이 남았어. 1분을 4로 나눠야 되는데 1분은 60초니까 60초를 4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15초다. 그래서 이렇게 각도 나누는 것도 한번 연습을 해보시고 여기서 중요한 건 뭐가 중요했어요? 1도까지 읽을 수 있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자, 다음은 교과서에 실습 부분이 있을 거예요. 세오돌라이트나 또는 토탈이랑 비슷하게 생겼지만 얘는 각도를 측정하는 거고 또 다른 거 트랜싯이 있었죠. 얘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부분들은 여러분이 공부하면서 크게 혼자서 공부하는데도 뭐 어렵진 않았을 건데 이제 질문이 많이 나오는 부분이 트랜싯 이쪽 부분에서 질문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거는 그림은 한번 그려준 적이 있는데 자, 트랜싯에서 3개의 축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 수평축부터 볼게요. 수평축 이렇게. 자, 얘는 내부를 본 거고 실제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기계를 세우고 연직 방향, 수직 방향으로 다리를 세웠을 때 사람이 이렇게 서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가로, 수평 방향을 의미하는 수평축이 있습니다. 수평축이 있고 두 번째는 수평축은 H로도 표현하기도 해요. horizontal이라고 해서 이거는 뭐 크게 알 필요는 없는데 아무튼 수직은 두 번째 연직 이렇게 수직 방향으로 내려오는 축을 연직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시준축이 되겠습니다. 시준축은 여기에 사람이 서서 눈으로 이렇게 바라볼 때 쭉쭉 여기 측량 기계 카메라 망원경 렌즈가 있겠죠. 이렇게 3개의 축이 있는데 얘를 외우는 방법은 여러분 우리 학교가 어디에 있어요? 수원시에 있죠. 저 수원시, 수연시 이렇게 외우세요. 3개의 축은
수평축, 연직축, 시준축 이렇게 세 가지가 존재한다. 그럼 이 축들이 이렇게 있을 때 축이 이렇게 있을 때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조건 첫 번째는 시준축과 여기 시준축과 수평축이 무슨 관계에 있어요? 지금 십자 수직이죠. 시준축과 수평축과 시준축은 수직이다. 두 번째는 연직축과 수평축도 어떻게 돼요? 수직이죠. 연직축과 수평축도 수직이어야 한다. 세 번째는 그러면 연직축이랑 수평축 봤고 시준축이랑 수평축을 봤어. 그럼 얘네 둘이도 이렇게 무조건 수직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연직축은 기계가 이렇게 수직으로 반듯하게 세워져 있을 때 시준축이 우리가 대상을 바라볼 때 이 망원경을 앞을 이렇게 딱 일자로 보기도 하지만 기울여서 보기도 하죠. 위아래로 이렇게. 그래서 연직축과 시준축이 수직이어야 한다라는 조건은 따로 없습니다. 그럼 나머지 하나, 조건이 총 3개인데 나머지 하나는 뭐냐면 트랜싯 안에 존재하는 3가지의 축 복습해볼까요? 뭐뭐 있어요? 수평축, 연직축, 시준축, 수연시가 있는데 여기에 여러분 그림을 하나 더 표현을 해보세요. 자, 하나는 기포관 축입니다. 이렇게 다리를 세울 때 여러분 토탈에도 마찬가지로 다리를 세우다 보면은 기포관이 있죠. 이렇게 레벨에도 있었는데 해서 이 삼각 다리가 수평이 되도록 하는 기포관이 있습니다. 그럼 이 기포관이 이렇게 쭉 수평축처럼 이 사이에 축이 존재할 거야. 그래서 얘를 기포관축이라고 하고 이 기포관축이 가운데 있는 연직축과 항상 수직이어야 해요. 기포관축이 연직축과 수직이어야 한다. 이 3가지, 트랜싯에서 3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라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기포관이 있었다 했고 기포관축, 그림 잘못 그렸네요. 기포관축이 있고 자, 이 기포관 말고 이 망원경에도 기포가 하나 더 있어요. 망원경의 기포는 이 방향으로 이렇게 망원경에 기포관도 있습니다. 추가로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아까 3가지 조건을 이렇게 만족해야 하는데 만약에 만족하지 못하면 뭐가 발생해요? 뭐가 발생해? 당연히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트랜싯에서 각을 측정할 때 발생하는 오차에는 무엇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차 첫 번째, 시준축 오차. 시준축 오차는 이렇게 수평축과 시준축이 수직이어야 하는데 수평축과 시준축이 직교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게 시준축 오차다. 두 번째 수평축 오차는 연직축도
수평축과 수직이어야 하는데 수평축과 연직축이 직교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게 수평축 오차예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연직축 오차라는 것도 있겠지. 연직축 오차는 말 그대로 여러분이 측량을 할 때 이렇게 다리를 세울 때 딱 일자 수직으로 있어야 되는데 이 연직축이 이렇게 일자로 있지 못하고 예를 들어서 기계를 세울 때 이렇게 삐뚤어진다거나 이렇게 기계가 또는 뭐 반대 방향으로 삐뚤어진다거나 이렇게 연직축이 딱 연직 방향에 있지 못할 때 정확히 수직으로 있지 못할 때 발생하는 게 연직축 오차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오차가 있고 자, 두 가지 더 내심 오차와 외심 오차를 볼게요. 내심 오차는 내심이라는 건 내부 어디 내부에서 발생하는 거냐면 망원경의 내부에 보면은 망원경 이렇게 망원경이 있으면 망원경 내부 안에 눈금을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아까 우리 각도기 보여준 것처럼 이렇게 눈금이 존재해요. 근데 망원경이 회전을 하지 보통. 근데 그 회전하는 게 눈금과 중심이 딱 맞지 않을 때 망원경 내부에서 그럴 때 발생하는 게 내심 오차고 외심 오차는 그럼 반대로 망원경이 내부가 아니라 어디에서 망원경 외부 그러니까 망원경의 위치가 편심 다른 말로 망원경이 기울어져 있을 때 발생하는 게 외심 오차다. 그래서 총 오차의 종류는 5가지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오차가 있으면 처리를 해야겠지. 오차를 없애는 방법이 있겠죠. 자, 중요한 거. 수평축 오차와 시즌축 오차, 외심 오차는 처리하는 방법이 같습니다. 어떻게? 망원경을 정의, 반위로 측정해서 평균값으로 가지고 측정을 한다. 정의로 한번, 반의로 한번 해서 평균값. 어떻게? 어떤 오차는 시준축, 수평축, 외심 오차는 정의, 반의로 측정을 해서 평균값을 취하게 됩니다. 그러면 연직축 오차도 이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지 않냐고 물어보는데 연직축 오차는 아까 말했지만 기계가 반드시 이렇게 수직으로 있지 못해서 발생하는 거다 보니까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계를 반드시 수직으로 세울 수 있도록 직교를 조정하는 거예요. 연직축 오차는. 그래서 처리 방법 잘 봐두세요. 자, 다시 한 번 더. 처리 방법에서 보통은 처리 방법에서 오차를 처리하는 방법에서 보통 정의, 반의를 측정해서 평균값을 취하는데 연직축 오차는 이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한다? 기계의 직교를 조정해 준다 라는 거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관련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트랜싯의 3축에 속하지 않는 것 수평축 망원경을 바라보는 시준축 그리고 기계를 딱 수직으로 세우는 연직축 이렇게 3가지가 있다 했죠. 수, 원, 시. 그래서 답은 기포관축은 3축에 속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다음 트랜싯 또는 세우들라이트 다 같은 건데 자, 이렇게 망원경을 정의로 한번 반의로 관측을 해서 평균을 하면 오차가 소거가 돼. 아까 어떤 오차는 그렇게 소거한다 했죠? 시준축 오차, 수평축 오차, 외심 오차는 정의 반의로 해서 평균값을 취한다 했고 연직축 오차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시준축 오차, 수평축 오차,
망원경의 외심, 오차 이 세 가지는 정의 반의로 해서 평균값을 취하면 오차를 처리할 수 있다. 그러면 시준축 오차, 수평축 오차. 답은 2번인데 망원경 편심 오차가 외심 오차랑 같은 거예요. 아까 망원경의 외심 오차가 뭐라고 했어? 망원경 외부가 기울어진 게 바로 외심 오차라고 했었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중 각을 관측해서 망원경을 정의 반위로 관측해서 평균을 해서 오차를 소거하고 싶어. 근데 이렇게 해도 오차를 소거할 수 없는 게 뭐라 했어? 연직축 오차라 했죠. 연직축 오차는 어떻게 한다? 기계가 똑바로 이렇게 연직으로 안 있기 때문에, 안 있고 어떻게 돼 있는 거야? 막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오차가 연직축 오차예요. 그래서 얘는 다시 이렇게 연직으로 직교를 만들어 주도록 조정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중요하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축 했고, 조건 했었고, 세 번째, 오차 처리하는 방법까지 봤어. 그러면 웬만하면 오차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측량을 하기 전에 기계를 잘 조정해 줘야 돼요. 이것까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트랜싯을 정확하게 조정하기 위한 거. 자, 그래서 필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까 다 적어줬던 거 필기해야 돼요. 자, 트랜싯의 조정은 총 6단계로 조정을 하게 돼요. 6단계로 조정을 하게 되는데, 자, 다시 깔끔하게 썼어요. 트랜싯 조정에 몇 가지가 있다고요? 조정을 6가지를 하게 돼요. 자, 근데 이걸 그냥 달달달 외우기보다는 그림을 같이 이해하면서 보면 이 그림, 이게 사람이 눈을 대고 망원경이 이렇게 있으면 다리를 세울 때 연직으로 세우고, 눈으로 바라보자 시준축이 있고 수평축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포관이 2가지 있다 했어요. 2가지의 기포관이 있는데, 기포관이 하나는 다리에 이렇게 측량을 할 때 세우는 다리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기포관이 있어서 삼각 다리가 수평이 되도록, 그래서 얘는 이 수평축과 같은 라인으로 이렇게 평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뭐라고 부르냐면 아까 얘기했죠. 기포관 또는 수평을 맞춘다고 해서 평반 기포관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기포관이 하나 더 있었어요. 어디에? 이번에는 망원경의 수평을 맞추기 위해서 망원경에 기포관이 하나 있다고 했습니다. 얘는 이번에는 어디랑 평행이냐? 시준축과 평행으로 이렇게. 그래서 얘는 망원경의 기포관입니다. 망원경의 기포관. 자, 이 그림을 아시고 조정을 해보면 첫 번째 해야 될 조정은 일단 기계를 세우려면 기계의 삼각 다리가 무조건 수평이 돼야겠죠. 그래서 기계의 삼각 다리가 수평이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이렇게 기포를 확인해서 본다고 했어. 여기 기포관을 가지고 봐요. 그래서 이 기포관 축이 어디랑 수직이 되어야 돼? 기계 다리를 이렇게 세울 때 기포관 축이 연직축과 수직이 되도록 세워줍니다.
기포관축이 연직축과 수직이 되도록 기계를 세워준다. 그게 첫 번째 기계 세우는 1조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기계가 딱 수직으로 해서 안정적으로 수평이 되도록 세워주면은 두 번째 해야 될 거는 십자종선이라고 해서 여러분이 망원경을 이렇게 보다 보면 가운데 십자 눈금이 있죠. 이렇게. 자, 이 십자 눈금 중에서 가로로 되어 있는 거는 가로 횡자를 써서 십자 횡선이라고 부르고, 세로는 세로 종자를 써서 십자종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망원경으로 이제 관측을 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망원경 내부에 있는 십자 눈금을 정확히 맞춰야 되는데, 얘가 우리가 목표하는 목표물이 이렇게 있어. 그럼 여길 벗어나도 안 되고 딱 가운데를 맞추는 거야. 축을 딱 가운데를 맞춰서 이 십자종선이 여기가 되겠죠. 이 십자종선이 어디랑 수직이 되게 하냐면 수평축과 딱 수직이 되도록 이렇게 망원경을 조정하는 겁니다. 십자종선은 수평축과 수직이 되도록 조정을 해주는 게 이조정입니다. 그림 이해하셔야 돼요. 모르시면 질문하시고요. 3조정은 이제는 수평축과 연직축을 딱 정확하게 수직으로 맞추는 게 3조정. 4조정은 다시 십자선을 맞추는데 아까 종선을 맞췄죠. 이번에는 무슨 선? 십자횡선을 맞추는데 이 십자횡선은 수평축과 평행이 되도록 딱 나란하게 이렇게 평행이 되도록, 이게 평행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4조정 십자횡선. 자, 여기까지 기계들을 맞추고 눈금을 볼 준비가 됐으면 보기 전에 망원경 안에 있는 기포관도 조정을 해줘야 돼요. 아까 잠깐 얘기했죠. 망원경 안에 있는 기포관은 시준축과 나란하게 평행하도록 해야 된다. 망원경의 기포관과 시준선이 평행하도록. 이게 5조정이고, 여기까지 준비가 됐으면 각을 읽기 전에 마지막 6조정은 크게 중요하지는 않은데 분도원의 0이 정확히 일치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까 각도기에다 놓고 눈금을 읽을 때 처음에 0도에다 놓고 읽는다 했죠. 그래서 여기가 딱 맞아야 된다라는 거. 이게 6조정. 여기까지가 끝나면 오차가 최소화됐구나 하고 읽기 시작하면 돼요. 그래서 이 트랜sit 조정 6가지가 여태까지 나온 적은 없지만 공부하면서 어려워하길래 곰곰이 선생님이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그림을 조금 이해하면서 보는 게 좋습니다. 그림에서 보면 3개의 축이 있었죠. 수평축, 연직축, 시준축이 있고 기포관이 여기 하나 있고 망원경에도 기포관이 하나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망원경으로 볼 때 십자선이 하나 있는데 십자선 중에서 가로로 가는 십자선을 십자횡선, 그래서 수평축과 평행이라고 했고 십자종선은 수평축과 수직이라고 했습니다. 그림을 먼저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방금 트랜싯에서 3개의 축, 수평축, 연직축, 시준축 3가지 축과 두 번째 조건이 있었죠. 수평축과 연직축이 수직이다. 수평축과 시준축이 수직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직축과 여기 기포관축이 수직이다. 그리고 오차의 종류 5가지 했었고 마지막 조정까지. 내가 필기를 못했다면 동영상을 돌려보시면서 필기를 해보시고 마지막으로 문제를 풀고 오늘 강의를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하나 풀고 마칠게요. 자, 조정에 관련된 건데 그림을 이해하라고 했어요. 시준축,
수평축, 그리고 축 하나 더, 연직축이 있었고, 각각 기포가 2개 있다고 했었죠. 기포관, 그리고 망원경의 기포관, 그리고 하나 더 굳이 보자면 망원경에 십자선이 있는데 이렇게 횡선과 종선이 있다라는 거. 여기까지 봤습니다. 첫 번째, 평반상의 수준 기축, 기포관 축을 기축이라고 얘기해요. 이 기포관 축이 연직축과 직각이어야 된다. 맞죠? 이렇게 맞고, 두 번째, 시준선이, 시준 딱 이렇게 바라보는 시준선이 수평축의 중점 딱 가운데 있어서 얘네 둘이가 어떻게 이것에 있어서 직교, 둘이 수직한다. 수평축과 시준축이 직교한다. 맞죠? 4번 먼저 볼게요. 시준선이 수평일 때 망원경의 기포관이 중앙에 있으면 딱 좋겠죠. 망원경의 기포관이 딱 이렇게 중앙에 있으면 좋겠고, 3번 볼게요. 수평축과 연직축이 평행하다? 수평축과 연직축이 여러분 그림에서 평행합니까? 얘네들은 평행이 아니라 어떻게 되어 있어요? 수직으로 되어 있죠. 평행이 아니라 직교. 수직으로 되어야 한다. 틀린 건 3번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기까지 해서 각 측량에 나오는 부분을 맞췄는데, 백악법의 특징도 봤고, 그리고 아까 트랜sit 내용이 좀 많았죠. 강의가 좀 긴데, 트랜싯은 여러분이 문제집을 풀 때는 문제가 많겠지만 그거를 내가 100% 다 풀어야 하면 좋겠죠. 하지만 다 풀지 못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선생님이 아까 이렇게 앞에서 찝어준 내용들만이라도, 특히 이 그림을 잘 이해하셔서 트랜싯을 공부하실 때 어려움이 없도록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